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교재 479페이지 주택조합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여러분들 그림공법은 129페이지입니다. 128페이지부터죠. 그래서 그림공법은 128. 그 다음에 기본서는 479페이지. 바로 뭐 들어온다? 주택조합. 네, 주택조합. 이 주택조합은 7문제 중에 한 문제는 반드시 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 난 적이 없다. 반드시 한 문제 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주택조합의 개념부터 먼저 살펴봅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이란 기본서에 보면 많은 수의 구성원이 여러 사람이 말이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반드시 이때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 건축허가 받는 거 아닙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마련하거나 또는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을 말한다. 따라서 주택조합은 두 가지로 갈라지네. 많은 사람들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그 주택을 마련한다. 예, 주택을 하나 새로 갖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뭐 하려고 한다? 리모델링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주택조합에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종류로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뭐가 있죠? 지역주택조합. 두 번째는 직장주택조합. 세 번째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렇게 주택조합의 종류는 몇 가지? 세 가지로 나눠서 본다. 첫 번째, 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그때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는 게 지역이 어딜까? 라고 했더니 거기 가나다라 마바사 아차 해가지고 쭈루룩 나눴죠. 자, 첫째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그랬습니다. 그럼 어디에 거주하고 있어야 됩니까?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나 또는 경기도 이 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어디에 거주해야 된다?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수도권 내에서 지역주택조합을 낼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수도권 안에서는 다 됩니다. 그럼 어디에 있는 사람이?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저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지역주택조합이 될까 안 될까요? 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수도권 내에서는 어느 지역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인천에 있든지 경기도에 있든지 그 안에서는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가가지고 지역주택조합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첫 번째. 그러면 이게 나번에 보면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이 세 군데 내에서는 그 안에서 대전광역시에 있는 사람이 어디 가서 충청남도 가서 지역주택조합은 될 수 있고 충청남도에 있는 사람이 세종특별자치시에 가서 지역주택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충청북도에 살고 있는 사람은 세종시 가서 지역주택조합이 된다 안 된다? 애석하게도 안 됩니다. 왜요? 충청북도에 살고 있는 사람은 충청북도 안에서만 지역주택조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아주 충청북도 살고 있는 사람은 기분 나쁩니다. 세종시 별 모르지도 않은데 거기 지역주택조합은 안 돼요. 충청북도에 살고 있는 사람은 세종시에 가서 지역주택조합이 될 수 없다. 이 소리죠. 자, 이런 식으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 안에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게 지역주택조합이 되겠죠. 반면에 직장주택조합은 일정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때 직장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일정한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야. 이 사람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이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주택을 마련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주택을 갖겠다는 게 아니고 이미 공동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세월이 흘러서 노블령화 됐으니까 이걸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 이것이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나오는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은 뭐하기 위해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이 되는 것이고 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기존 공동주택을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공동주택의 뭐를 위해서? 리모델링을 위해서 설립한 조합이 된단다 이거죠. 따라서 새로 짓는 주택을 갖는 건 지역, 직장, 주택조합. 이미 가지고 있는 걸 고치자, 리모델링하자. 이것이 리모델링 주택조합. 그래서 사실적으로는 이 주택조합이 크게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지역, 직장, 주택조합과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주택조합을 설립 등 했죠. 그래서 세 번째는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건 어떤 절차를 거칠까? 설립 등 그랬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조합을 설립하려면 뭐부터 받는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거나 조합 설립 신고라는 걸 하도록 됐습니다. 이거 설립 인가를 받거나 설립 신고한다. 원칙은 뭐 해야 되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누구한테 받아야 되죠? 그때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군수, 구청장. 따라서 세종시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장한테, 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나머지 지역에서는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이 자들에게 바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랍니다. 자, 그런데 이들을 다시 묶어서 이하 시장군수, 구청장이라 함 이렇게 됐습니다. 따라서 세종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사 이것도 그냥 다 묶어서 시장군수, 구청장이라고 표현했죠. 그 자들에게 이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랍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설립 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조합을 설립하는데 설립 인가 받는 게 아니라 설립 신고만으로 가능하더라. 바로 뭐 하는 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뭘 설립할 때? 직장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만 이때는 설립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국민주택이란 85제곱미터 이하 되는 원칙이죠. 예외 100제곱미터 이하지만 85제곱미터 이하 되는 그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만 그때만 설립 신고만으로 할 수 있다. 근데 이때 이미 직장주택조합을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할 때도 설립 신고인데 설립받고 나서 중간에 뭐 한답니까? 그걸 신고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때 변경하거나 또는 해산, 중간에 그 조합이 해산한다면 이때도 설립할 때 신고했으면 변경할 때도 신고하고 해산할 때도 신고한다. 요거 기억해 두세요. 조합 설립할 때 설립 신고만으로 했다면 그때는 나중에 변경할 때도 변경 신고사항이고 해산할 때도 해산 신고만 하면 되지. 변경할 때 변경 인가받거나 해산할 때 해산 인가받는 거 아닙니다. 그럼 처음에 설립할 때 인가받았으면 변경할 때도 변경인가, 해산할 때도 해산 인가를 받는다. 인가받았으면 설립할 때 인가받았으면 변경하거나 해산할 때도 인가받는 거고 설립할 때 즉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할 때 신고했으면 변경할 때도 신고고 해산할 때도 신고사항이다. 그렇게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조합 설립 인가 요건. 그래서 첫 번째는 조합을 설립하려면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첫 번째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거기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무슨 조합을 설립하는 거야? 지역하고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라는 말과 같은 소리입니다. 주택을 마련하는 건 지역 직장주택조합이고 기존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니까 이때 설립인가 요건으로선 지역주택조합이나 또는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이란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그때는 뭐가 필요하다?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자, 몇 퍼센트 이상?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확보할 것.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된다. 자, 토지 사용권이라는 게 뭐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게 바로 그 토지 같은 걸 개발하거나 일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얘기입니다. 소유권을 확보한다는 거고 사유권을 확보한다는 건 달라요. 소유권은 뭐죠? 그 등기부상에 소유자 명의로 올라가는 거 소유권이죠. 근데 소유권은 종전의 토지 소유자에게 그냥 두고 이 사업 주체가 뭐겠다? 네 땅 내가 개발할게. 그러니까 나한테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겠다. 이것이 어떤 게 참 제가 실물을 들여다보니까 문제되더냐. 토지주가 개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근데 아파트 짓는 거 모르잖아. 근데 그 건설업자들이 바로 사업 주체 그렇게 개발업자들이 찾아가가지고 토지주한테 뭐죠? 지주 공동사업을 하자고 합니다. 땅 주인하고 개발한 자하고 같이 공동사업을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땅 주인은 땅을 내놓으래. 나머지는 지들이 알아서 인허가 받아가지고 개발하는 건 지들이 해주겠대. 그러면 그렇게 지주 공동사업으로 출발했다가 이거 개발하면 뭐 100억, 200억 남는다 하고 출발했다가 땅 그냥 뺏기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그 땅 주인이 이런 개발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계약서를 정밀하게 쓰지를 못하고 이
개발한 자들이 자기들 이익을 위한 그런 개발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잘 안 되거든. 그럼 땅 주인이 뭐라고 그러죠? 야, 이거 계약 안 할래? 그러면 이 개발하던 자들이 뭐랍니까? 야, 토지 사용 승낙서 써줬잖아. 토지 사용 승낙서 써줘가지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개발했는데 너 그만한다고? 그럼 이동안 개발에 들어갔던 돈 내놔 그럽니다. 얼마 했습니까? 했더니 실제로 땅 파헤치고 데는 한 2억 들어갔는데 20억 달랍니다. 그거 갖고 그러니까 20억 주면은 지들이 물러나고 갈 것이고 아니면 이거 너 그냥 기다려. 내가 개발해서 팔 때까지. 10년 이상을 그렇게 묶여있는 땅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주공동사업을 할 때는 땅 주인은 그 개발하는 업자하고 계약서를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서 잘 써야 되지. 그걸 잘못 써가지고 결국은 자기 땅인데도 자기 땅이 안 돼버리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주택을 마련하는 지역 또는 직장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 해당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얼마 이상의 80% 이상이 는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 토지주들한테 찾아가서 사용권을 확보하는 게 최소한 80%까지는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때 밑에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는 이제 직장이 아니라 뭐죠? 지역 직장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말이야.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그 밑에 있는 구분 소유자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운수 구청장 때 인가를 받아라. 그때 리모델링 할 때도 조합 설립 인가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구분 소유자들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서 인가 신청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구분 소유자라는 말이 왜 나왔죠? 리모델링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잖아. 그럼 아파트 단지 같은 걸 생각하면 아파트가 뭐 있죠?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의 공유 지분으로 지급하는 게 바로 구분 소유권으로 준 거죠. 그래서 아파트 101동, 101호, 102호, 103호, 104호 이렇게 쭉 나가잖아. 이 사람들이 각각 구분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분 소유자들의 일정한 결의라는 게 따라 자, 동의라는 말이 있고 결의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동의를 받아라. 결의가 있어라. 동의는 수동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동의서를 받으려면 어떡하죠? 동의 받으러 가는 사람이 가서 그 사람한테 여기다 도장 좀 찍어주세요 라고 하면 그게 동의를 받는 거죠. 따라서 도장 찍는 사람은 찾아와서 찍어달라니까 찍어주는 수동적 입장이죠. 결의는 뭐죠? 능동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구분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발적으로 모여서 야, 우리 아파트 이번에 리모델링 할까?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한번 해볼까? 그러자. 이때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그러자 이런 걸 결의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의사가 합치되는 건 똑같은데 수동적으로 도장을 찍어주면 동의서를 내준 것이고 자기들끼리 합의해가지고 이루어지면 결의를 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때 얼마 정도 결의가 있어야 될까? 바로 그게 중요한 얘기죠. 자, 그럼 아파트 단지를 한번 들여다보자. 자, 여기 아파트 단지를 먼저 그리면죠. 여기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이렇게 6개 동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자, 한 개 동마다 100세대씩 있다고 가정하면 총 몇 세대가 있죠? 총 600세대가 있을 겁니다. 이때 구분 소유권을 갖는 사람들이 각각 거기 구분 소유자가 있죠. 전체의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 그랬습니다. 여기에 동의는 구분 소유자와 동시에 의결권을 갖는 사람들인데 근데 구분 소유자 의결권이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거기까지는 여기서 볼 건 아니고 민법 같은 데서 나올 겁니다. 그때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에 각 구분 소유자의 경우는 각각에 얼마나 받아야 됩니까? 자, 둘로 나눠집니다. 그때 600세대인데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경우가 있고 한 개 동만 리모델링 하는 경우가 있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죠? 리모델링은요. 주택단지 전체 6개 동을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개 동만 리모델링 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 바로 리모델링입니다. 이게 재건축하고 다르다는 걸 조심합니다. 재건축은 주택단지 전체를 재건축하든지 아니면 말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개 동만 한다, 두 개 동만 한다 이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재건축은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우리 재건축할 때 배우셨는데 여기 이런 식으로 있는데 6개 동이 있는데 이때 재건축을 하려면 6개 동이 다 하려면 하고 말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가끔 가다가 이 각 동별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주택단지에서 하려면 그때도 과반수 동의 받아야 돼. 근데 101동하고 102동이 앞에 저 강가가 내려다 보이는 조망거리 있다고 해가지고 그 조망거리 갖다 쥐들이 놓치기 싫어가지고
101동, 102동 맨 앞에 있는 동은 안 하겠대. 재건축 안 하겠대. 그러면 이 2개 동 때문에 나머지 4개 동도 재건축을 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뭘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때 이 반대는 2개 동만 니들끼리 나가서 살아 이 새끼야. 우리 4개 동만 재건축하겠다 할 수 있는데 이때 그걸 나누기 위해서 토지를 이렇게 나누는 걸 이걸 뭐라 부른다? 토지 분할이란다. 그래서 재건축에서는 요 4개 동만 사업을 시행해서 토지를 분할한다는 이런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된 나가는 토지와 분할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단다. 그래서 이쪽은 이쪽대로 주택단지, 저쪽은 저쪽대로 별개의 주택단지로 봐서 저쪽은 하나의 주택단지가 됐으니까 이쪽에 있는 4개 동은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는 리모델링은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대지 분할이라는 거 토지 분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토지 분할 할 필요가 없죠. 왜요? 재건축은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것도 가능하고 한 개 동만 리모델링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럼 전체를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그때는 어떤 결의가 있어야 될까? 그때 뭐가 있어야 돼? 결의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여기는 600세대에 있는 그 토지 소유자들이 모여서 구분 소유자들이 야 우리 아파트 리모델링 할까? 전체를 할 수도 있고 한 개 동만 한데 전체를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그때는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박스 속에 보시면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이건에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했어야 된다. 그래서 전체의 각 3분의 2 이상의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에 결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3분의 2 이상이 오케이라고 결의가 있어야 되고 그때 동별로는 하나하나 동별로는 한 개 동마다는 그때는 얼마? 과반수가 오케이 된다. 과반수의 결의가 있어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총 600세대가 있다면 600세대 구분 소유자 중에서는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이니까 얼마죠? 600에 300이니까 400세대겠네. 그죠? 400세대의 구분 소유자가 오케이라고 했어야 되고 동별로는 어떻게 된다? 6개 동에서 각 동별로 과반수니까 한 개 동마다 100세대씩 있다 그랬으니까 100세대 중에서 과반수니까 여기 5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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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세대 최소한 51세대씩은 오케이 되는데 51세대씩 6개 동이 있으면 6개 동만 곱해버리면 51세대씩만 했다 가정에 100세대 중에서 각각 각 동별로 51세대가 과반수니까 했다고 하면은 그때는 얼마 되죠? 51 곱하기 6 하면 6일은 6, 이거 51 곱하기 6 하면 6일은 6, 6, 5, 30, 306세대가 되겠죠. 바로 이 306세대만 오케이만 될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개 동마다 최소한 과반수는 51세대는 오케이 되지만 전체로서는 그거 갖고는 안 되고 적어도 400세대는 돼요. 그래서 동별로는 각 동별로 과반수니까 51세대씩 해서 6개 동이 전부 다 51세대 이상은 돼야 되지만 그래봤자 곱해봤자 306세대밖에 안 되는데 이것만 갖고는 된다? 안 됩니다. 전체로서는 400세대가 됩니다. 따라서 어떤 한 개 동이 51세대밖에 안 나왔으면 나머지 동에서는 51세대만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100세대 중에 80세대, 90세대가 돼야 전체로 합쳐서는 400세대가 돼야 되지 306세대만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동별로는 과반수인 100세대 중에 과반수인 51세대씩은 6개 동이 다 갖춰야 되지만 전체로서는 306세대 갖고는 안 되고 전체로서는 400세대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럼 한 개 동만 한다면 101동 하나만 한다면 그 100세대의 얼마죠? 3분의 2입니다. 그때는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으면 된다. 그럼 100세대의 3분의 2니까 66.666이니까 67세대가 되겠죠. 그죠? 100세대의 3분의 2 하면은 바로 66.666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67세대 이상만 오케이라는 결의가 있어주면 그때는 그 한 개 동만 리모델링 하는 게 가능하다. 아셨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주택조합 설립 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을 때는 다음 같은 서류를 첨부할 것 해가지고 옆 페이지 481페이지 그 위에 있는 박스 중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대수원 리모델링은 10년이 지나야 되고 증축형 리모델링은 원칙적으로 15년이 지나야 된다 라는 말이 나왔죠. 바로 아까 앞에서 했던 건데 다만 증축 리모델링은 15년 지나야 되지만 15년부터 20년 사이에서 따로 정할 수도 있어요. 20년 미만에서 따로 정할 수 있어요. 누가? 시도조례로.
따라서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증축 리모델링을 하려면 17년이 지나야 됩니다. 라고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따로 정했다면 그때는 15년이 지났다고 증축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17년이 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대수사는 10년만 이상 되면 그때는 10년이 되는데 대수사는 10년만 지나면 할 수 있고 증축 리모델링은 15년이 지나면 할 수 있지만은 15년 이상 20년 미만에서 따로 정하면 그 연수가 지나야지만 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자, 설립인가 여부 결정 시 고려 요소에서 세 번째는 이제 여기 설립인가 내줄 때 고려할 요소들이 있단다. 그래서 쭉 나오는데 그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읽어보면 참고적인 내용밖에 안 되죠. 그다음에 네 번째 뭐로 했었던다? 설립인가 받으러 갈 때 그때 주택조합의 업무를 뭐 한답니까? 대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조합의 업무를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주택조합이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른 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더라. 대행자 제도가 있습니다. 주택조합 업무는 누가 해야 됩니까? 당연히 주택조합이 해야 되죠. 근데 조합이 안 하고 이 업무를 다른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합의 가입, 알선 등에 관해서는 누가 해야 된다? 조합이 하지 않고 다른 자가 해도 좋더라. 그게 다음 페이지면 주택조합과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인, 공동사업 주체인 등록사업자. 아까 주택조합하고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랬죠? 바로 그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 이자가 주택조합을 대신해서 대행할 수 있다. 또 아니면 공동사업 주체가 아닌 등록사업자하고도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중개업자하고도 같이 할 수 있고 전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도 같이 할 수 있고 신탁업자 이런 자들은 대행자가 될 수 있다라고 되시죠. 그때 대행자가 하는 의무는 당연히 대행자는 신의 성실에 따라 성실의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신의 성실의 의무를 져야 되는데 또 하나 세 번째 줄 자신의 기책 사유로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행자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 대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밑에 공동사업 주체인 시공자의 책임과 시공보증. 이건 무슨 말이죠? 아까 등록사업자가 모두 같이 할 수 있었죠? 등록사업자면서 동시에 자기가 시공까지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누가 같이 할 수 있죠? 주택조합하고 그 등록사업자하고 같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등록사업자가 시공까지도 겸하겠다라고 한다면 이자는 당연히 시공자의 책임은 져야 되겠죠. 자기가 건설공사를 해서 잘못해가지고 하자를 내버렸어. 뭐 하자보수 책임. 당연히 그 등록한 시공자가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때는 등록사업자의 그 시공 역할을 한 그자가 바로 하자보수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 자기가 사업을 시행한 건데서 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만 집니까? 아닙니다. 그 이어지죠. 자신의 귀책 사유로 바로 그 시공자 자신의 귀책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그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도 진단다. 그래서 시공자 책임 플러스 자기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된다라고 되시죠. 자, 그 다음에는 옆 페이지 넘어와서 4번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네 번째 주택조합에서 조합원에 관련된 내용으로 넘어가죠.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첫째, 조합원의 숫자를 먼저 봅니다. 조합원의 수라는 걸 먼저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기본서에서는 조합원의 수가 먼저 나와. 근데 여러분들 그 그림공법에서는 128페이지 맨 밑에 쪽 보면 모집신고가 먼저 나오고 조합원 숫자가 나중에 나와 있는데 논리적으로 봐서는 모집신고보다도 조합원 숫자를 먼저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순서를 조합원 숫자부터 먼저 봅니다. 그럼 주택조합의 조합원 숫자는 몇 명을 할까요? 자, 지금 여기다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몇 세대나 지을까? 자, 여기다 아파트를 짓는다 치자. 그럼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우리 500세대를 짓는다고 가정하죠. 그럼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이렇게 해서 500세대를 짓려고 한다 가정하죠. 그럼 여기 총 500세대를 짓려고 하는 게 이게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입니다.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500세대. 그러면 이때 조합원은 몇 명이 될까?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에 적어도 얼마나 돼야 됩니까? 50% 이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라 라고 됐습니다. 그럼 500세대 50% 하면 얼마가 되죠? 바로 250명이 되겠죠. 그래서 조합원은 250명 이상으로 모집을 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일단 거기까지. 근데 그것만 외우면 될까? 안 됩니다. 괄호 속에 있는 것도 보셔야 됩니다. 요새 시험 문제 출제되는 건요. 저런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세대 이상으로 50% 이상으로 구성해야 된다. 이거는 기본이고요. 그런 걸 시험 문제 내질 않아요. 진짜 시험 문제는 괄호 속에서 정답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 낼 만큼 시험 문제를 내다 보니까 더 이상 낼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괄호 속에 있는 예외가 자꾸 시험 문제가 증가되고 있다는 걸 최근에 추세라는 거, 그거를 조심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괄호 속에 보니까 설립 인가 당시에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말한다. 따라서 이때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란 언제 말한다? 주택조합 설립인가 받을 때, 그때 사업계획서에 몇 세대를 진려가더냐? 그때 우리가 짓는 건 500세대 진려간다. 그럼 그 500세대 50% 이상인 250명 이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때 짓는데 500세대를 짓는데 이 중에 300세대만 분양주택으로 짓고 200세대는 임대주택으로 짓는다고 한다면 그때는 합쳐서 500세대의 50%인 250명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해야 될까? 아닙니다. 임대주택에 관해서는 제외시켜버립니다. 따라서 300세대가 분양주택, 200세대가 임대주택이라면 임대주택을 뺀 300세대의 50%인 그때는 150명 이상만 조합원으로 모집하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은 전체가 분양주택이라고 가정하고 그냥 500세대를 분양주택으로 짓는다면 그거의 50%인 250명 이상의 조합원을 두라 이 뜻입니다. 그런데 조합원은 20명 이상이 된다. 바로 그 말. 조합원은 20명 이상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처음에 500세대를 짓려간다면 50%인 250명 이상이 필요하죠. 100세대만 짓는다면 그거의 50%는 100세대 50%니까 50명 이상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50세대를 짓려간답니다. 그럼 50세대의 이제 50%면 얼마 되죠? 25명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다 몇 세대 짓는답니까? 30세대만 짓려간답니다. 그럼 30세대를 지나면 30세대의 50% 이상 하면 얼마 되죠? 15세대가 되는 건데 그때 15명 이상의 조합원만 있으면 됩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15명 갖고는 안 되고 그때는 몇 명이 필요하단다? 20명 이상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최소한이 20명 이상이 돼야 되지 30세대의 50%인 15명 이상? 이건 안 되고 최소한 20명 이상으로 두어야 한다. 이거는 지역하고 직장주택조합만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리모델링은 관계없어요. 리모델링은 이게 아니고 아까 그럼 리모델링은 어떻게 되는 거죠? 리모델링은 아까 리모델링엔 뭐 하는 사람만? 결의한 사람들. 아까 여기 썼잖아. 각 전체를 할 때는 각 구분 수의자 의결권의 3분 이상의 결의와 동별 과반수의 결의가 있어야 되고 한 개 동만 한다면 한 개 동의 구분 수의자 의결권의 3분 이상의 결의. 이 한 사람들 있죠? 바로 요 사람들만 뭐가 된단다? 그분들이 바로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결의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뭐가 될까? 바로 이 결의한 분들만 조합원이 되는 것이고 그럼 결의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조합원이 되지 않는다. 자동적으로 그 사람들은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그럼 저 뒤쪽에서 나오는데 그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결의하지 아니한 분들은 전부 다 팔고 떠나라라는 매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너는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서 리모델링 하는 것에서 결의하지 않았으니까 너는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너가 갖고 있는 토지 건축물을 팔고 떠나라라는 그거는 바로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거고 결의한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요 분들만 조합원이 되는 거지. 이렇게 뭐 주택건설 예정세대수 이건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에서만 새로 짓는다고 그랬지. 그래서 건설하는 예정수의 요 이상이 바로 이 사람들이 조합원이 된다 이런 얘기고 리모델링은 결의한 사람들만 조합원이 된다라는 걸 조심해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두 번째로서는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 모집. 작년도 시험 문제 나왔던 겁니다. 조합원 모집을 하려면 모집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을 모집하려고 한단다? 모집 신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시장운수 우총장 때 그때는 모집을 하겠다는 신고하고 그때 방법은 공개 모집 방법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공개 모집 방법을 해야 된다. 다만 공개 모집한 이후에 그 다음 기회죠. 그것도 중요하죠. 공개 모집한 이후에 뭐가 문제됐죠? 조합원이 사망했답니다. 자격이 상실됐답니다.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될 때 예를 들면 주택 같은 걸 새로 한 채를 더 취득했거나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자격을 상실할 때 또는 중간에 조합원을 탈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사람이 빠져나왔고 다시 뭐 할 수 있어? 충원할 수 있어.
빠져나간 결혼을 충원하거나 또는 조합원이 미달돼 가지고 재모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딱 미달해 가지고 다시 한단다. 그게 재모집이죠. 그 재모집할 때는 굳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신고 안 합니다. 그리고 선착순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시장운수구청에 신고하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하는데 결혼이 발생해서 충원하거나 미달돼 가지고 재모집할 때 이때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때는 선착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뭐 나서 조합원의 자격이라는 게 나오죠. 자, 세 번째로선 조합원의 자격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누가 조합원일까? 라는 자격 중요하죠. 이건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 직장주택조합원의 자격, 리모델링 주택조합원의 자격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겁니다. 그럼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이 되기 위해선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원이 되기 위한 자격 두 가지를 갖출 것. 첫째,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기간 중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로부터 우리 조합 설립 인가 내주세요 라고 서류 갖춰가지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 들어가죠. 그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주택을 다 짓고 사람들이 거기 입주가 가능한 날까지 주택조합에 입주 가능일까지 원칙이야.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요 사이에는 뭐 해야 된다?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였거나 무주택자다 이 얘기입니다. 무주택자 아니면 세대원 전원 중에 한 명이 주택을 소유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때 규모는 85제곱미터 이하되는 주택 한 채만 소유한 그러한 세대가 있는 세대주 이 사람이 지역주택조합원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입니다. 자, 첫 번째 누가 지역주택조합원이 될 수 있단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있거나 무주택자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라고 부릅니다. 그자이거나 아니면 한 채는 갖고 있어도 되는데 85제곱미터 이하되는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세대가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그 세대주 그 중에 세대주 다른 사람한테 세대주만 지역주택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내용인데 다만 괄호 속에 보면 여기가 어디랍니까? 투기과열지구를 합니다. 그럼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 가능일까지가 무주택자거나 85제곱미터 이하에 되는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세대주 그게 아니고 바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부터 투기과열지구는 이 조건을 더 길게 주겠다는 얘기야. 더 길게.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입주 가능일까지 이때까지 무주택자여야 된다는 요건 아니면 85제곱미터 이하되는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세대가 있는 세대주일 것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게 첫 번째죠. 자, 두 번째로서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그 지역 주택조합원이 될 수 있는 그 지역 바로 여기는 어디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안에서 몇 개월 이상 적어도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일 것. 어느 날 기준으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적어도 6개월 이전부터는 계속 여기서 거주하여 온 자일 것. 서울이든 인천이든 경기도든 하여튼 이 안에서 6개월 이상은 계속 거주하여 온 자일 것. ing야 최근부터 따져서 6개월 그 전부터는 계속 이 안에서 살고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겐 지역주택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죠. 반면에 직장주택조합원 원칙적으로 지역주택조합원의 첫 번째 요건과 같아요. 그래서 직장도 첫 번째 요건이 뭐였었죠?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첫째 조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거나 아니면 85제곱미터 이하 되는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세대주일 것. 이것이 원칙적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할 때 어떤 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설립인가사항입니까? 설립신고사항입니까? 그거는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 그랬죠? 따라서 직장주택조합도 국민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직장주택조합도 있고 국민주택이 아닌 민영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직장주택조합도 있는데 그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만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그 85제곱미터 이하 되는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자 자격 안 됩니다. 누구만 가능하다?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서만 직장주택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걸 조심합니다.
따라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그때는 누구만 조합원이 된단다? 무주택 세대주만 자격있지 85제부터 이하 되는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이자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도 아주 주의해서 기억해 둘 내용이야. 그리고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같은 자기 관할구역 안에 즉 특광, 특시특도 시군이라는 자기 관할구역 안에서 적어도 국가, 지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자들, 요자들만 직장주택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관해서는 그냥 읽어보는 정도로 하고 아파트 단지에 있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들 당연히 들어가죠. 그 다음에 복리설의 소유자들, 이자들도 리모델링 주택조합원의 자격을 갖습니다. 뭐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조합원 자격의 특례는 뭐죠?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 질병치료, 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했답니다. 그래서 결혼했다가 다시 또 솔로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잖아. 유학 갔다가 2년 마치고 왔잖아. 그래가지고 다시 일시적으로 상실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때도 그 자는 계속 지역주택 조합원의 자격을 갖는 것, 즉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죠. 그다음에 네 번째, 조합원 지위의 변경 여부입니다. 자, 자격이고 이제 조합원 지위를 중간에 변경할 수 있을까? 변경 여부에 관한 겁니다. 자, 원칙적으로 누구만 지역 또는 직장주택조합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이후부터는 뭐 하는가 안 된다?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나서는 조합원 교체 안 됩니다. 신규로 가입하는 거 안 된다.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맨 밑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변경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가능합니다. 아까 리모델링 주택조합원은 누구만 된다 그랬죠? 아까 여기 결의하였던 사람들만 조합원이 되고 결의하지 않는 자들은 팔고 떠나라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 그랬었죠? 그럼 이때 결의한 그 조합원이 그 자기 아파트를 팔고 딴 데로 넘어가서 이사 가겠답니다. 그럼 이 팔게 되면 넘겨받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그래서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받은 이후에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는 거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원의 지위에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면 그 사람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 아셨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여기 동의란 말을 써놨거든. 동의 아니거든요. 결의거든요. 그래서 벌 만든 자가 또 헷갈렸겠어. 앞에는 결의라고 써놓고 여기는 동의라고 써놓고 사실은 같은 말인데. 그래서 결의한 사람, 아까 그 사람들만 조합원이 된다 그랬죠? 결의한 사람만 조합원, 그 사람부터 넘겨받은 사람, 이 사람도 결의한 것으로 본다. 자기도 오케이 그렇게 했던 거로 본다. 결국 동의나 결의나 결론은 같다 그랬습니다. 이 사이 합치라 그랬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게 그 박스 속에 있는 거 예외. 어떤 거 예외?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은 원칙적으로 조합 설립인가 받은 이후에는 그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뭐였었죠? 거기서는 추가 모집이 가능하답니다. 추가 모집이 뭐죠? 자, 아까 여기 몇 세대 지으려고 했습니까? 총 우리 500세대만 따지자. 500세대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이거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라고 부르죠. 근데 처음에는 500세대 지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조합원은 몇 명이 돼야 50% 이상이니까 250명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집을 했더니 실제 300명이 왔습니다. 그러면 50% 이상이 됐으니까 이 300명 명단을 가지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러 가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인가 받았다가 나중에 만약에 500세대였던 게 만약에 중간에 사업계획 승인받은 게 변경되고 700세대를 다시 지켜냈어. 500세대만 지으려고 했는데 야, 더 세대수를 늘리자. 700세대를 지으려고 한답니다. 그럼 700세대의 50% 이상이 필요하니까 그때는 몇 명이 필요하죠? 350명 이상이 필요할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때는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그때 50%인 350명 이상의 조합원이 필요한데 현재 300몇 밖에 안 되면 됩니까? 안 되겠죠. 그때는 뭐 해야 된다? 다시 350명에서 이제 350명이니까 그때는 플러스 50명을 최소한 더 끌어모아가지고 350명은 돼야 조합 설립 이때 이제 변경 인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500세대만 하기로 했으면 250명만 모집하면 되는데 끌어모았더니 300명이 왔으면 일단은 조합 설립 인가 받았습니다. 중간에 700세대로 사업계획 승인이 변경돼 버렸습니다.
700세대 그렇다고 중간에 바꿨으면 그때는 그 50%는 350명 이상이 필요한데 현재 300명밖에 모집이 안 됐으면 50명을 이걸 일종의 충원을 더 시켜야 됩니다. 50명을 충원해가지고 최소한 350명이 돼야 그래야지만 이제 조합 설립 인가받은 걸 변경 인가받을 수 있다. 이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 일단 여기까지 기억하고 그럼 추가 모집은 뭐죠? 그게 아니고 처음에 500세대를 모집하려고 했는데 250명 이상이면 되니까 300명이 모집이 됐어. 그럼 300명 갖고도 조합설립 인가받은 대로 가면 됩니다. 근데 300명만 모집해버리면 조합원은 300명이니까 나머지 500개를 지려가니까 500세대 지려가니까 200세대 남았잖아. 저건 나중에 뭐로 들어가죠? 일반 분양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근데 이놈 일반 분양이 대박을 터뜨려서 경쟁률 뭐 500대 1 뭐 이렇게 해서 200대 1 그것도 필요 없어. 10대 1만 돼도 돼. 어쨌든 그래서 대박을 터뜨려서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한 방에 그냥 전부 다 분양 끝낼 수도 있겠죠. 근데 분양이 안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골치 아파지는 게 바로 저거죠. 300명은 어차피 조합원으로 들어왔으니까 그 사람들은 뭐 손해가 나든 어쨌든 지들이 우겨먹자식으로 분양 받아가니까 돈 내고 가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나머지 200세대는 일반 분양으로 해야 되는데 일반 분양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기 반응이 나빠가지고 만약에 분양 시장을 안 해버리면 이 남는 게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300명 플러스 추가 모집이라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추가 모집은 얼마까지만 가능하죠? 200명이 되겠죠. 총 500세대에서 지금 300명이 모집됐으면 50% 이상이니까 300명이 모집됐으면 나머지 남은 200명의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그걸 추가 모집이 가능하다. 이 추가 모집이라는 게 바로 그 뜻입니다. 반면에 밑에 보시면 충원이 가능한 경우. 그래서 충원이란 말을 썼죠. 원래 충원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사람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몇몇이 빠져나가 버렸어. 그 인원이 빠졌어. 빠져나간 인원을 다시 채우는 거. 이걸 뭐라 부른다? 충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줄을 보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혼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하는 경우. 그 말 결혼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결혼이라는 건 현재 있는 인원에서 빠져나갔으면 빠져나간 인원수만 충원한다 이 뜻입니다. 그만큼은 충원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첫째는 조합원의 사망. 자, 조합원으로 있던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그걸 뭐 할 수 있다? 돌아가신 사람 빼고 다른 사람을 그걸 충원할 수 있다. 충원입니다. 그때 누구로 충원하죠? 원래는 상속됩니다. 이건 재산권이기 때문에 이건 재산권이니까 원래는 상속인이 들어갑니다. 근데 상속받을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 그때는 새로 돌아가신 사람 빼고 한 사람을 더 다른 사람을 채우면 되죠. 그래서 원래는 상속인데 상속자가 없으면 피상속인죠. 이제 상속받는 상속인이 없으면 그때는 할 수 없이 다른 사람으로 넣어도 됩니다. 그런 걸 다 충원. 두 번째는 중요한 거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뭐 받았어? 사업계획 승인까지 받았어. 그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후에 다섯 번째 줄을 보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란 말이 나와.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여섯 번째로 넘어가서 지위가 양도나 증여나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란 말했죠. 자, 조합설립 인가받은 게 중요하고 조합설립 인가받았으면 그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뭘 받아서 드디어 사업계획 승인까지 받았으면 그 이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뭐로 인해서 변경된답니까? 첫째는 양도, 남한테 넘겼다는 얘기입니다. 양도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증여, 무상으로 남한테 주는 거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판결, 재판에서 내 소유권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답니다. 바로 이렇게 양도나 증여나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람을 뭐라고 하겠다? 조합원으로 인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부터만 가능하다? 조합설립 인가받은 이후에 안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가 양도나 증여나 판결 등으로 변경돼 버리면 그 변경된 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겠대. 다만 이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바로 주택의 전매 제한 해결로 인해서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 전매 제한 기간 동안에는 아무리 사업계획 승인받은 이후에 그 양도나 증여나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는 조합원의 지위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그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나버려야 그 이유나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의 수가 주택건설 예정세대 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여기 보시죠. 처음에 몇 세대 지으려고 한다 그랬죠? 500세대 지으려고 했습니다.
50% 이상의 조합원이 필요하니까 저거 250명 이상이 되는데 몇 명이 모였습니까? 300명이 모였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추가 모집도 가능하다 그랬는데 그냥 300명 갖고 그냥 가겠대. 나중에 일반 분양 받겠대. 그래서 300명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중간에 이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서 조합원이 집단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몇 명이 탈퇴했을까? 이때 300명이 모집했는데 이 중에 무려 100명이 뭐였단다? 보따리 싸고 탈퇴를 해버렸더라. 이게 문제됩니다. 그럼 300명이 있던데 100명이 탈퇴하면 몇 명밖에 안 남았습니까? 200명밖에 안 남았죠. 그럼 조합원은 최소한 250명 이상이 되는데 몇 명이죠? 100명이 빠져나가면 그때는 몇 명이 부족한 겁니까? 200명밖에 안 되니까 50명이 부족하죠. 그때는 최소한 몇 명은 채울 수 있다? 50명은 더 채워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최소한 50명만 채우면 될까? 예, 최소한이야. 그럼 최대 얼마까지 채우면 되고 빠져나간 인원만큼 그러니까 100명을 다시 채우는 게 가능합니다. 그게 충원이죠. 따라서 300명이 있던 데가 100명이 빠져나오면 200명밖에 안 되는데 200명 갖고는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인 250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안 된다. 최소한 50명은 더 충원이 가능하고 그럼 50명만 충원할까? 예, 최소한이 50명이고 최대는 빠져나가는 인원 그만큼 빠져나간 인원만큼을 다 채울 수 있으니까 100명까지는 가능하지만 최소한 50명은 더 끌어모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매되어 자격을 상실했답니다. 자, 조합원으로서 아까 지역주택조합원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하는 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있거나 또는 세대 중에서 한 사람이 85제부터 이하되는 주택 한 채만 소유한 그런 세대의 세대주만 조합원이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85제부터 되는 거 이하되는 거 한 채만 갖고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120제부터 되는 거 한 채 갖고 있어. 85가 아니라 120짜리를 한 채 갖고 있어.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이 아니죠. 그자가 무자격자로 판명됐다. 자, 세대주인 줄 알았더니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이었었어. 자격이 없단다. 무자격자로 판명됐다. 그럼 그 사람을 빼버리고 다른 사람으로 거기를 채울 수 있습니다. 충원 가능하죠. 또 마지막 사업계획 승인 등의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세대 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의 50% 미만이 되더라. 바로 이거죠. 700세대를 모집하려고 500세대만 하려다가 나중에 사업계획 승인이 바뀌어가지고 700세대까지 다시 주택건설 예정세대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 50%인 350명이 필요한데 현재 모집한 건 300명밖에 안 되면 그 나머지 50명 요거는 뭐 할 수 있다? 충원이라고 해서 최소한 350명은 돼야 되니까 50명은 다시 충원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충원사유 5번째 내용이 됩니다. 아셨죠? 이것도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자격요건 판단 시점. 그러면 아까 지역주택조합원이 되기 위한 요건들 바로 무주택자거나 85제부터 해야 되는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세대주일 것. 또 최근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현재 최근 몇 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이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여 온 자일 것.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되잖아. 그런 요건을 충족시키는 시점을 어느 날 기준으로 할 것이냐. 바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따집니다. 그래서 조합설립인가 신청 들어오는 그날 무주택자이거나 85% 이하되는 자가 지역주택자분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정한다. 반면에 변경인가 신청, 다시 말하면 조합에서 추가 모집할 때는 추가 모집 승인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추가 모집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때 추가 모집하려면 시장운수구청장한테 승인을 받고 지금 500세대를 지려고 했는데 현재 300몇 밖에 모집이 안 됐는데요. 200명을 더 추가 모집하려고 합니다. 이것 좀 승인 내주세요. 시장운수한테 승인을 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추가 모집에 대한 승인이거나 또는 저렇게 세대수가 달라져서 더 많이 보게 되면 그때도 뭐 해야 되죠?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변경 인가 신청은 언제까지만 해야 되느냐? 아무 때나 해도 될까? 안 됩니다. 조합 그 밑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만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는 날까지만 그때는 이런 뭐 하는 거 변경인가 신청이 가능하지 그 이후부터는 변경인가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의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고 변경인가 신청 같은 건 언제까지 된다? 적어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는 해야 된다는 것 그렇게만 기억해 두시죠. 그 다음에 저 다음 페이지 보면 조합원에 대한 우선 공급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주택조합원은 그 구성원을 위해서 건설하는 주택은 누구에게? 조합원에게 당연히 우선을 해준다. 그렇죠. 조합원에게 먼저 주고 남는 것들 가지고 일반 분양을 합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도요. 일단 누구한테 먼저 준다? 예, 조합원 몫으로 먼저 줍니다. 그러니까 좋은 조망과 전망이 좋은 이런 데가 조합원 몫으로 먼저 가고 나머지 찌꺼기들만 일반 분양으로 가는 거. 그게 원칙이에요. 자, 밑에 조합원의 탈퇴 및 환급. 작년도 시험 문제 났던 겁니다. 조합원은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조합이 가지고 있는 규칙, 그걸 우리는 이전까지 도시개발조합이나 정비사업조합에서는 그걸 정관이라고 불렀었어요. 근데 여기는 정관이라고 하지 않고 규약이라는 말을 씁니다. 주택조합에서는 정관이라고 하지 않고 조합이 갖고 있는 규칙을 조합 규약이라는 말을 쓰죠. 우리 규약이 뭐 있었죠?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때 그 토지 등 소유자가 작성하는 규칙을 뭐라고 부른다? 그게 규약이라고 정비법에서는 그렇게 배우셨는데 여기서는 규약이라는 게 조합이 작성하는 규칙을 정관이라고 하지 않고 주택조합에서는 규약이라고 부른다. 일단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때 그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탈퇴 의사를 밝히고 중간에 조합을 탈퇴하는 거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겁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겁니다. 왜? 좀 전에는요. 지역주택조합은 들어왔잖아. 탈퇴하는 규정이 없어서 탈퇴를 못하게 막아버렸었어요. 한 번 들어오면 감옥입니다. 절대로 못 빠져나갑니다. 그게 심각했었죠. 그래서 일단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고 더 나가서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담한 비용이니까 조합비 낸 거 있었잖아. 그거 예를 들면 계약금 같은 거 냈던 거 이거 전부 다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100% 환급을 받는 건 아니에요.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랬을까? 규약에서 이럴 때는 얼마를 환급해주고 이럴 때는 어떻게 환급해준다고 규약으로 정하면 그 규약에 따라서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조심할 건 탈퇴한 조합원만 그때는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가능하다? 괄호 속에 제명된 조합원도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시험 문제 중요한 거였었죠. 그래서 그건 탈퇴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제명당하는 조합원도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주택조합의 조합원 두 번째 넘어가서 임원으로 넘어가죠. 자, 임원은 누가 임원이 될 수 있단다? 감 같은 사람들은 임원이 될 수 없대요. 그래서 쭉 열거되어 있는데 그건 한번 읽어보면 되고 일반적인 우리 사업에서 결격 사유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근데 중요한 건 임원에게 그런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런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뭐한다? 당연 퇴직한다. 임원으로서의 자격이 당연 퇴직입니다. 근데 그 다음 퇴직된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관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미 임원으로서 행한 일들이 있었죠. 그거는 효력이 유효하고 당연 퇴직한 이후에 하는 행위만 무효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죠. 밑에 총회는 필수적 의결사항 해가지고 그 1, 2, 3, 4, 5, 6, 7, 8하고 쭉 나와 있죠. 읽어보세요.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다 어떤 돈과 관련된 것, 조합원의 지위와 관련된 것 이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것들이고 이거는 어디서만 해야 된다? 총회의 의결만 해야 되지 이런 건 대의원회에서는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총회에서만 해야 된다라는 필수적 의결사항들 총회의 필수적 의결사항 이렇게만 정리하시죠. 근데 옆 페이지 그럼 총회에서 의결할 때는 조합원들이 얼마큼 직접 출석해야 될까? 우리 정비사업조합에서도 총회 같은 걸 열으려면 조합원들이 출석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대리 출석도 있고 서류로다가 대신 내는 것도 가능한데 그때 원칙적으로 직접 출석하는 건 최소한 100분의 10 이상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조합도 조합원은 최소한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 두 가지 중요한 거 창립총회 개최할 때 그거는 우리 정비사업조합도 마찬가지야. 창립총회 개최할 때 또 하나 조합에서 반드시 의결해야 되는 필수적 의결사항 아까 옆 페이지 48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는 그 필수적 의결사항 있죠? 요거 의결하기 위해서는 그때는 얼마 갖고는 안 된다? 10% 이상 100분의 10 이상만 직접 출석하는 건 안 됩니다. 얼마가 출석해야 돼?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라는 거 작년도 시험 문제 났던 겁니다. 자, 회계감사는 안 봐도 되고 맨 마지막 주택조합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란 말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택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으면 그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이 설립됐죠? 조합 설립 인가 받았어. 그로부터 2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됩니다. 라고 돼 있죠. 근데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허가를 신청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거죠? 리모델링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허가 신청으로 갑니다. 또 하나 있어. 세대수가 증가하는데 증가되는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이 리모델링. 아까 리모델링 할 때도 세대수 증가시킬 수 있죠. 그때 30세대 이상이 아니라 30세대 미만만 세대수가 증가한다면 그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허가 신청이라는 걸 해야 된다라는 거. 그것까지만 기억하고. 그리고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가 소유하는 공공택지를 주택건설 대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등록사업자는 누가 하는가?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가 소유하는 공공택지, 자 그거는 원칙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다만 그게 뭐로 나왔습니까? 경매나 공매 등에서 지들이 낙찰받았어. 그래서 취득했다는 공공택지는 자기들이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거기까지. 자, 이게 이제 주택조합에 관한 내용들이 다 끝났는데 요거에 관해서 이번 시간 정리하고 쉬도록 하죠. 자, 이제 한번 다시 돌아가서 내용들 하나씩 보자. 자, 주택조합은 뭐뭐 있단다?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습니다. 그때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바로 서울, 인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이런 식이죠. 그 사람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게 지역주택조합. 반면에 일정한 직장, 이때 직장이라는 건 사실은 어디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 바로 그 사람들이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이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설립한 그때 조합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조합을 설립하려면 원칙적으로 뭐 받는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때 조합 설립 인가는 특시특도 시장수 구청장한테 받는데 다만 이걸 특시특도는 여기서 빼버리고 그냥 이 5명을 합쳐서 이하 시장운수 구청장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시특도는 안 들어가도 당연히 들어있는 거로 보시고 이런 시장운수 구청장한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만은 설립 인가 받는 게 아니라 설립 신고만으로 할 수 있다는 것.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그러면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설립 인가 받으라는 얘기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설립 신고사항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인가받은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또는 조합을 중간에 해산할 때도 역시 동일하다 했는데 이 동일하다가 뭐죠? 인가받은 걸 변경할 때는 설립인가 받고 나서 중간에 변경할 때는 변경인가, 중간에 해산할 때도 해산인가. 설립신고만으로 했다면 설립신고만으로 이제 설립했다면 그때도 중간에 변경할 때는 변경신고, 해산신고라는 걸 난다. 그래서 인가받은 걸 변경하려면 변경인가, 신고하고선 설립한 걸 변경하려면 변경신고. 아셨죠? 이것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자, 설립하기 위한 요건. 지역 직장주택조합하고 리모델링 주택조합하고 둘로 나눠가지고 지역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적어도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해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죠. 자, 반면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결의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 결의라는 게 뭐죠? 우리끼리 야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할까? 우리 아파트 너무 낡아 빠졌으니까 리모델링 할까? 조합 설립하자고? 그러자. 결의죠. 얼마죠? 주택단지 전체를 할 때는 그 전체 구분 수의자와 이격간에 각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고 각 동별로는 최소한 과반수의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한 개 동만 한다면 그 한 개 동에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만 있으면 그 한 개 동을 리모델링 하기 위한 조합을 설립할 수 있죠. 자, 몇 년 지나야 됩니까? 경과연수 사용검사를 받은 후 대수선은 10년, 증축은 15년이 지나면 되는데 단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사이에서 시도조례로 따로 연수를 정하면 그 연수가 지나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증축은 15년만 지나면 돼. 근데 우리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17년 지나야 됩니다. 인천광역시 조례에서 18년, 그럼 18년이 지나야 그때 15년 이상 20년 미만에서 그 시도조례로 정하면 그 연수가 지나야지만 그때부터 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자, 조합원에 관한 문제. 이때 조합원은 먼저 숫자 있었죠.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빼고 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결의한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조합원 숫자가 몇 명이 필요하냐? 이건 필요 없습니다. 아까 결의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리모델링에서는 당연히 조합원이 되는 것이고 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에서만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 아까 몇 세대로 예상했죠?
500세대를 지려고 한다면 그중에 최소한 50%인 250명 이상으로 돼야 된다. 이게 조합원의 우선이죠. 다만 임대주택이 포함되어 있다면 임대주택 수는 제외시키고 분양주택 수만 그거의 50% 이상입니다. 근데 최소한 조합원은 몇 명? 20명 이상은 돼야 된다. 지역과 직장주택 조합은 최소한 20명 이상은 있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때 세대수가 중간에 변경됐다면 변경된 세대수를 기준으로 그거의 50%입니다. 아까 700세대로 500세대에서 700세대로 변경됐죠? 그럼 700세대의 50%인 350명 이상의 조합원으로 충족해야 돼요. 그래야 조합원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조합원의 자격이 있죠. 그래서 조합원의 자격에 관해서는 첫째, 지역주택조합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85제곱미터 이하 되는 주택 한 채만 소유한 그 세대의 세대주 이 사람이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그것도 애월하겠죠. 언제부터?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주택조합에 입주 가능일까지. 다만 거기가 투기과일주거라면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주택조합 입주 가능일까지. 그때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였거나 85 이하 되는 주택 한 채만 소유한 그 세대의 세대주 이 사람이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것이고 동시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조합 설립인가 신청 오늘 들어가요. 그로부터 최소한 6개월 이상 그 6개월 이전부터 여기서 계속 거주하여 온 자일 것. 그 사람만 뭐가 된다? 지역주택조합원이 됩니다. 반면에 직장주택조합원은 지역주택조합원의 첫 번째 요건과 똑같은데 다만 이게 중요하죠. 조합 설립 신고상 아까 85제곱미터 즉 국민주택 규모 되는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할 때 그때는 언제죠? 설립 신고상이고 그때는 누구만 해당한다? 무주택 세대주만 자격이 있지 85 이하 되는 주택 한 채만 가진다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설립 신고상이고 그때 조합원은 누구만 된다? 무주택 세대주만 조합원이 되지 85 이하 되는 자를 주택을 갖고 있던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까지. 자, 이때 조합원 자격 유지 기간 언제부터? 원래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 가능일까지죠. 근데 투기과일 중에서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 되는 시점부터 여기 입주 가능일까지는 조합 그때는 저런 요건을 갖춘 자만 조합원이 된다. 저런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설명 하나 빠진 거 있다. 아주 중요한 거. 조합원이 중간에 사망했으면 그때는 누가 된다? 상속받은 사람. 이 사람은 자격 요건을 불문하고 조합원이 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최근에 시험 문제 2번 연속 났었습니다. 자, 내가 조합원이었습니다. 내가 뭐였습니까? 내가 돌아가셨습니다. 사망했어. 내가 죽으면 우리 마누라, 아들, 딸이 상속받죠? 바로 그 상속받은 사람, 그 상속인이 뭐 된다? 자격 요건을 불문한다 그랬습니다. 자격 요건을 불문하고 당연히 뭐가 된다? 조합원이 된단다. 라는 거 꼭 잊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상속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잖아. 근데 하늘의 뜻에서 받았는데 그거 나가 벌써 85제부터 초과되는 주택 한 채 갖고 있다고 나는 자격이 안 된다? 아니, 그래도 자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조합원 지위의 변경 여부. 원칙적으로는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을 중간에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추가 모집과 충원이 가능하다. 아까 추가 모집 가능했었죠? 충원도 5가지 사유 있으면 가능하죠? 그것들 하나씩 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때 추가 모집과 충원 시에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는 시점은 어느 날 기준으로 한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있죠? 그날 무주택자였는지 85 이하 되는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세대주였는지 그때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또 조합원 추가 모집할 때 승인받아야 되는데 추가 모집 승인과 그 조합의 변경 인가 신청이 언제까지 할 수 있죠?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만 추가 모집 승인하고 그때 변경 인가 신청이 가능하다. 언제까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자, 조합의 탈퇴하거나 중간에 환급받는 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하답니다.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세를 맡기고 탈퇴할 수 있는데 그때 탈퇴한 조합원하고 제명된 조합원 둘 다 마찬가지야.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은 부담한 비용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죠. 바로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런 비용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 신청 언제까지 하라죠? 원래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됩니다. 자, 근데 30세대 미만의 세대수가 증가하거나 또는 리모델링 하는 경우 있었죠? 그때는
허가를 신청하는 거지. 그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는 게 아니라 30세 미만만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에서는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라는 거.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 여러분들이 본 내용이죠. 자, 이제 사업 주체가 다 끝났어. 주택조합도 설립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계획 승인이 무엇이냐라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들어갔으니까 이제 사업계획 승인에 대해서는 마지막 다음 시간에 살펴봅니다. 쉬었다 하시죠.